나는 자라요. 나는 작아요. 엄마 품에 폭 안길 만큼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나는 자라요.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단추가 단추구멍으로 들어가고 내 발이 양말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자라요. 밥을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는 순간이나 물이 목구멍을 지날 때에도 색종이를 오려 종이에 딱 붙이는 순간이나 내 이름을 쓸 때에도 나는 자라요.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안녕 하고 가버릴 때나 벽지 무늬가 왜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할 때나 꿈속에서 거북이랑 하늘을 나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엄마한테 혼나서 눈물이 비처럼 떨어질 때 동생을 꼭 껴안아주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오른쪽으로 가던 구름이 다른 구름과 만날 때나 강에서 놀던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만날 때에도 나는 자라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이나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나무처럼 쑥쑥, 꽃잎처럼 활짝 나는 자라요. 엄마를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똘배가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렸습니다. 조롱조롱 얼굴을 맞대고 밝은 햇님을 쳐다보고 도란도란 꿈 얘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껍질을 깎고 하얗게 발가숭이로 올라앉는다지 꼭 갓난아기처럼. 참 재미있대. 올라가서는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된단다. 맞았어. 까딱하면 땡땡굴 굴러떨어져 창피를 당한다나. 창피만 당하면 다행이야. 버릇없는 짓이라고 2번 다시 못 올라가게 한대. 산들산들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똘배들은 눈을 살포시 감았습니다. 서울 갈 땐 뿡뿡 기차를 타고 간다지. 아냐, 요 사이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더라 뭐. 고속버스가 더 멋지니? 그럼 싱싱 굉장히 빠르단다. 똘배들은 들먹들먹 벌써 자동차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빼기마다 초록 이파리들이 양산처럼 그늘을 지어줍니다. 아예 홀딱 맨머리로 쨍쨍 햇볕에 나온 애도 있습니다. 난 말이지, 어딜 가서 무얼 하더라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겠어. 하지만 고분고분 따른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대. 참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운명을 미리 알 수가 없단다. 햇볕을 따끔따끔 쬐어 똘배들은 노랗게 익어갑니다. 사방 돌아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이 모자랍니다. 뒷산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지푸르게 자라고
마을 앞에는 실개천이 흐릅니다. 제비들이 배나무 꼭대기를 스칠락말락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닙니다. 하얀 구름덩이가 남실남실 흐르는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똘배나무집 개구쟁이 도리가 살금살금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딜 나가고 텅 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리는 손에 닥치는 대로 똘배 1개. 그건 진짜 운 나쁜 앤지 모릅니다. 그 똘배 1개를 뚝 따가지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노르스름하고 반들반들한 한쪽 뺨을 잘끈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똘배는 아직 설익었습니다. 새큼텁텁한 맛이 입안에 가득 넌더리 쳐집니다. 도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만 훌쩍 내던져 버렸습니다. 똘배는 씩 날아가서 저쪽 우물 모퉁이 시궁창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공중에 높이 날아오를 땐 그런대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고 풍선처럼 둥둥 부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순이네 집 사랑채 지붕을 넘고 자두나무 푸른 가지를 스칠락말락 지나서는 그대로 곤두박질 쳐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 몸뚱이가 거무죽죽한 흙탕물에 철버덩 들어갔다가 솟구쳤을 땐 도리네 뒷견 훤칠한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렸던 귀여운 아기 똘배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순이네 뒤란 굴뚝 꼭대기에 덮인 깨진 솥뚜껑, 꼭 그런 깜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유, 코가 막힌다. 이 지독한 냄새 좀 봐. 똘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사방을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뽀그르르 뽀그르르 물방귀가 올라오는 구정물 속에서 실거머리 1마리가 버들개지처럼 흔들흔들 춤추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동아리랑 배추 쪽이랑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돌담을 끼고 돌아간 저쪽 모퉁이에 우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 깃는 아주머니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시궁창 섭의 골목길로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넌 이젠 마지막이야. 실거머리가 고개를 빼뚜름이 똘배 쪽으로 돌려 대곤 종알거렸습니다. 마지막이라니? 함부로 그런 말 마. 내 머리통이 이래봬도 굉장한 힘을 가졌단다. 콱 박치기 하면 넌 가루도 없다. 아니? 똘배는 참 기분 나쁜 말이라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하는 줄 아니? 여태까지 이 시궁창에 빠진 것 중에 다시 바깥으로 살아나간 건 알루구슬알 2개하고 오기네 엄마 은가락지 뿐이었어. 그 밖의 것은 전부 들어와선 물컹물컹 썩어버린 다음 끝장이 난단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깐 난 가루가 된데도 겁 안 난다. 실거머리는 눈도 깜짝 안 씁니다.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일러준 다음 뽀그르 거품을 내어놓고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그만 장구벌레들이 얕은 물속에서 몇 감기를 하다가 똘배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꿀냄새가 난다. 아니야, 선녀님의 분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똘배는 저절로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수줍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레의 모든 눈길이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손님이 하나 오면
이렇게 아무나 주책 없이 기웃거리게 마련인가 봐. 똘배는 깜둥이 흙탕물이 제 몸뚱이를 흠뻑 적셔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거머리가 쫑알거리던 그 기분 나쁜 말이 가슴에 걸려서 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똘배의 등 뒤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몸이 불편한가 봐? 나야. 도리네 집 뒷곁에서 너랑 같이 살았어. 뭐라고? 뒤를 돌아다 보니 거무튀튀한 덩어리 하나가 시궁창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넌 이제 잊어버렸을 거야.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 없는 게 마땅해. 덩어리는 후유 한숨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하고는 한이웃이었잖니. 도리네 뒷곁 또아리 감나무에 달렸던 땡감 말야. 온 몸뚱이가 골마버린 땡감은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 이제 가까스로 기억이 나는구나. 얼굴이 동글납작한 예쁜 땡감이 바로 너였구나. 똘배는 그 흉측한 덩어리가 제 엄마 나무와 나란히 이웃했던 또아리 감나무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땡감은 흙투성이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앓고 있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난 곧 죽게 됐단다. 아까번에 실거머리가 얘기한 게 전부 옳은 말이야. 이 시궁창은 지옥이야. 세상의 끝이 이리로 모두 모였단다. 들어오기만 하면 퉁퉁 골마 터져 죽고 만단다. 나도 한 보름 전에 도리한테 내던져져서 이리로 온 거야. 아, 숨차. 땡감은 간신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엾게도 조용히 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땡감아! 얘야! 얘야! 똘배가 소리질러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땡감은 벌써 눈을 꼭 감은 채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똘배는 겁이 났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땡감처럼 퉁퉁 골맞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보는 것도 잔치상에 올라보는 것도 말끔히 헛일이 되었습니다. 빨간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습니다. 시궁창 변두리에까지 그 부드러운 저녁바람은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보라색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똘배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뜨였습니다. 시궁창 안은 꽃밭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더러운 자취는 요술처럼 간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똘배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니야, 넌 똑똑히 눈을 뜨고 있어. 반짝반짝 귀여운 아기 별이 곁에서 방실 웃으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시궁창이잖니? 시궁창이니까 어떻다는 거니? 너무너무 더러운 곳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님들이 찾아온 게 이상하단다. 똘배는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아기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더럽긴 무엇이 더럽니?
아기별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야, 이제 보니까 날 놀리고 있구나. 똘배는 잔뜩 도사리며 아기별을 째려보았습니다. 절대로 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란다. 아기별은 흑투성이인 똘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절은 고맙다만 아까번에 난 전부 듣고 보고했는걸. 시궁창은 골마 터져 죽어버리는 지옥이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세상 끝이야. 나도 여기서 퉁퉁 골맞다가 죽게 될 거야. 똘배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니? 괜히 울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밤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자꾸나. 아기별은 똘배한테 조그만 날개 한 쌍을 달아주었습니다. 똘배는 하늘나라 구경이란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린의 배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푸른 강물 위로 떠가는 하얀 구름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세상을 은빛으로 비추는 둥근 달림. 공짜로 되니? 똘배는 송글송글 맺혔던 눈물을 쓱쓱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공짜라니? 나 지금 돈이 없는걸. 얘는 조그만 애가 어른들 흉내만 내려드는구나. 아기별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골목길에서 노는 애들까지 모두 돈으로 따지던걸. 그건 사람들이 꾸며서 하는 짓이지. 하늘나라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기별은 똘배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까마득히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티 하나 없는 물속 같았습니다. 아니, 참말 남실남실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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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 어머나, 까마까치들이 막 날아가는구나. 똘배는 눈이 호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아기별은 생긋 웃었습니다. 오늘이 칠석날인 것을 잊었군. 그럼 저 물소리는 은하수 강물이구나. 잔물결이 고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 은하수의 동편 기슭에 목동 차림에 견우별님이 서 있었습니다. 까마까치들이 날개를 너울거리며 까마득한 강물 저편까지 늘어섰습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땐 두어 뼘밖에 되지 않던 강폭이 먼 바다처럼 아득했습니다. 우리 저쪽 건너 직녀별님한테 가보자. 아기별이 똘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하물결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똘배는 아기별과 함께 날았습니다. 직녀별님은 벌써부터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작교를 사뿐사뿐 밟고 가는 버선발이 유난히도 희었습니다. 왼쪽 팔에 받쳐든 것이 그동안 배틀로 손수 곱게 짠 견우별님의 옷인가 봅니다. 똘배야, 그만 딴 데로 가자. 아기별이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응, 조금 더 두 별님들이 만나는 걸 보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모처럼 두 분이 만나는데 구경을 하면 실례잖니? 똘배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자코 아기별의 손에 잡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턴 달나라 구경을 가볼까? 그래, 가보자꾸나. 달나라엔 정말 토끼들이 살고 있니? 그럼.
그런데 이상하구나. 멋이 이상하니?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봤다는데 토끼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는 돌멩이 밭이었대. 그럼 지금 바로 가보면 알 것 아냐? 아기 별은 나는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점점 눈앞이 밝아왔습니다. 어디선지 향긋한 치자꽃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아니면 석류꽃 냄새 같기도 하고 모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니? 달나라의 개수나무 냄새야. 아기별은 빙그레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히 트이고 머릿속이 초롱초롱 밝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초록 잎새들이 우거진 골짜기가 눈앞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바람결에 난실난실 흔들렸습니다. 옛 동양화 풍경에 나오는 모습 같은 골짜기가 맑은 개울을 끼고 끝없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연분홍 꽃송이가 방글방글 피어난 사이사이에 하얗게 부푼 목화가 흰 구름처럼 깨끗했습니다. 엄마 토끼, 누나 토끼들이 버들바구니를 끼고 목화를 따담고 있었습니다. 저긴 벌써 햇볕을 거두고 있구나. 아빠 토끼, 오빠 토끼들이 노란 이삭들이 휘어진 나락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추수를 끝내야만 추석에 떡방아를 찔 거 아냐. 아기별은 여전히 웃음 지어 말했습니다. 초가집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길엔 새빨간 까툴 복숭아를 들고 아기 토끼들이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노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노르스름한 단풍이 든 밭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모래강변에서 두꺼비집을 짓는 꼬마 토끼들도 보였습니다. 아기별아, 그럼 아폴로 지구인들이 왔다 간 곳은 어디야? 똘베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너도 그런 곳을 꼭 보고 싶니? 응, 보고 싶다기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그들이 왔다 간 것을 바로 알 것 아냐. 그렇담 지금이라도 네 한쪽 눈을 가려봐. 어느 쪽 눈을? 어느 쪽이라도 좋아. 한쪽은 안 보이도록 꼭 가려야 해. 똘베는 한쪽 눈을 손바닥으로 꼭 눌러 덮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똘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나무 향기도 목화밭도 초가집 마을도 아기 토끼들도 금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쓸쓸한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돌멩이 산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똘베는 소리 질렀습니다. 눈 위에 꼭꼭 찍힌 노루 발자국 같은 지구인들의 신발 자국이 모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꽂아놓고 간 깃발이 후줄근이 처진 채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지구인들이 두고 간 달수레가 초라하게 옹크리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자, 이젠 똑똑히 봤지? 똘베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다 봤거든. 가린 눈을 떼어봐. 똘베는 눈을 가렸던 손을 얼른 떼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수나무 향기가 코에 확 풍겨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의 광경이 다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토끼들이 손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똘배는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별아, 대체 어느 것이 진짜니? 어느 것이 진짜 같으니? 아기별은 배시시 웃으며 도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네 마음대로 정하렴. 이젠 날이 밝아오니까 어서 내려가자. 아기별은 똘배의 손을 잡고 서둘러 달나라를 떠났습니다. 치렁치렁 뻗은 개수나무 가지가 은빛으로 살랑거리는 고향마을 같은 정다운 토끼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하수 강물에서는 까마까치들이 막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은 벌써 은하물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기별아, 저 두 별님들을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살도록 할 수 없을까? 똘배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아기별은 언제나처럼 쌩긋 웃으며 모여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얘기가 없어지지 않니? 하고 뜻모를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가 없어지다니?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슬픈 일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니? 만약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저 은하수 강물은 필요 없게 되잖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거다냐. 똘배는 잠자코 아기별이 하는 말을 낱낱이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똘배야, 이젠 우리가 헤어질 차례야. 어머나. 똘배는 서운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잘 가. 아기별은 벌써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똘배는 어저께 시궁창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별이 달아줬던 한 쌍의 날개도 없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깜둥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부산이 골목길을 나돌았습니다. 어저께 실거머리가 살랑살랑 춤추며 물방귀를 뽀그르르 내어놓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이 똘배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꿀냄새 봐. 아니야, 선녀님의 불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장구벌레들은 물구나무 재주를 부리며 제멋대로 짓거려댔습니다.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똘배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 똘배는 어젯밤 보고 온 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주검처럼 쓸쓸했던 그 광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은 잇따라 짓거려대었습니다. 저 뒤쪽에서 죽은 땡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 하고 나니 죽어버린 거야. 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땡감은 죽지 않았어. 응,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땡감의 달콤한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실거머리가 흔들흔들 춤추며 똘배를 보고 괜히 해죽해죽 웃었습니다. 우물 쪽에서 걸찍한 구정물이 쭈르르 내려오더니 똘배를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그 구정물을 따라 싱싱한 팥뿌리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맵쌀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 냄새가 또 하나 생겼구나. 장구벌레들이 가까이로 몰려갔습니다. 봉선화 꽃물을 들인 누나의 손톱 냄새도 곁들여 왔어. 아니야, 할아버지 환갑 잔치상 냄새야. 똘배는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담 너머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요리사이고 놀라운 제주꾼이에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화가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착한 요정. 내가 슬플 때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 엄마는 천사처럼 노래할 수도 있고 사자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비처럼 아름답고 안락의자처럼 편안해요.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코뿔소처럼 튼튼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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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영화 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우리 엄마는 슈퍼엄마. 나를 자주 웃게 해요. 아주 많이.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내가 책이라면 날 좀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오랫동안 꼭꼭 숨겨놓은 비밀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나를 그저 책장을 꾸미는 장식으로만 두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고대 로마에 대해 아는 만큼 뉴욕도 잘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나를 나지막이 아주 멋진 친구야 라고 속삭이며 밤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책이라면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둘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날 믿고 들려주는 모든 비밀을 깊이 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마지막 쪽의 끝을 빨리 읽으려고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꼭 읽어야 해서 베스트셀러라서 읽히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책이라면 글자와 소리로 세워진 아주 높은 건물이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만날 수 있는 섬까지 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하루의 달콤한 향기를
늘 풍기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드넓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시를 쓰는 시인을 만날 때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무엇보다도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 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책이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싫지만 모르다라는 낱말만큼은 쓰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뽐내려고 나를 읽는 채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해요. 내가 책이라면 그 어떤 말보다도 있다라는 낱말을 아마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날 선택한 사람이 자유롭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주는 영원한 한 편의 시가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전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따뜻한 무기가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무인도라도 열정적인 독자와 함께라면 기꺼이 갈 거예요. 내가 책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누가 읽어도 마음에 남는 책이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내가 도서관이 될 때까지 한없이 잘하고 싶어요. 내가 책이라면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꿔주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짜 폴커 선생님인 조지 펠커에게 바칩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나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꿀병을 들어 올리더니 꿀 한 국자를 퍼서 조그만 책 표지 위에다 조금씩 골고루 끼얹었습니다. 오늘은 이 조그만 소녀가 이제 막 7살이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라 얘야. 내 엄마 때도 내 삼촌 때도 내 오빠 때도 이렇게 했지. 이건 널 위한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찍어 먹어보렴. 소녀는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달콤해요.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소녀는 이제 자기도 글을 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제 곧 글자를 깨치게 될 테니까요. 이 집의 막내딸 트리샤는 책을 사랑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엄마는 밤마다 트리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빨강머리 오빠도 학교에서 책을 가져와서 동생하고 같이 보았어요. 트리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시골집에 갈 때마다 두 분은 돌로 된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죠. 트리샤가 7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식구들은 트리샤도 글을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리샤는 날마다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1학년 언니 오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트리샤의 반 친구들 몇몇이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리샤는 못 읽었죠. 트리샤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유치원에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트리샤가 크레용으로 하는 마술을 구경하려고 트리샤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1학년이 되면 너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1학년이 되었어요. 트리샤는 반 친구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1학년 1학기 읽기 책을 들고 제1과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소리 맞춰 책을 읽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는 어른거리는 글자 모양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리샤가 낱말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반 친구들이 웃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트리샤, 너 뭐 보고 있어? 트리샤는 책 읽고 있는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트리샤의 선생님은 다른 친구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트리샤가 책을 읽을 차례가 되면 선생님은 늘 낱말을 한자 한자 다 읽어주어야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1과, 제2과를 다 읽고 넘어가는데도 트리샤만 제1과를 붙들고 있었죠. 트리샤는 자기가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벙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트리샤에게는 배워야 할 낱말들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트리샤는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림 그리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공상을 했어요. 형편이 되면 할머니랑 산책을 하기도 했죠. 어느 여름날, 트리샤는 할머니와 함께 시골집 뒤에 있는 조그만 숲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풀숲에서는 개똥벌레들이 날아다녔어요. 숲을 걷다가 트리샤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경이로운 거야. 저기 저 조그만 개똥벌레들 보이지? 저것들도 모두 다 다르단다. 할머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트리샤는 아무래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트리샤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손녀딸은 아주 똑똑하고 날렵하고 귀여운 애지. 할머니의 팔에 안겨 있으니 아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글을 못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할머니는 별들이 하늘에 있는 구멍이라고 했어요. 별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거래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다른 세상으로 갈 거랬어요. 그곳은 별빛이 시작되는 곳이래요. 어느 날 저녁, 트리샤와 할머니는 풀밭에 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세어보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단다. 풀포기를 꼭 붙들어야 해. 땅 위로 냉큼 들려 저 세상으로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풀포기를 꼭 붙들었죠.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 할머니는 풀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세상으로, 별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뒤이어 트리샤의 할아버지도 풀포기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뒤로 트리샤는 학교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건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슈 앨린이 책을 읽거나 토미밥이 책을 읽을 때면 트리샤는 두 아이의 머리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어요. 두 친구의 머리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저렇게 술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트리샤의 머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읽기보다 더 끔찍했어요. 트리샤는 더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먼저 더할 숫자들을 한 줄로 잘 배열하고 나서 더하세요. 트리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기우뚱하게 쌓인 벽돌 무더기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았죠. 트리샤는 자신이 정말 벙어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긴 시골집이 있는 미시간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집에 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소녀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트리샤가 벙어리인지 모를 텐데도 말입니다. 트리샤는 엄마랑 오빠와 함께 2톤짜리 1949년식 플리머스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트리샤는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토통 시인의 발달. 트리샤는 마치 꼬마애들처럼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서 트리샤에게 질문을 하면 트리샤는 그때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야, 벙어리! 한 남자애가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너 정말 벙어리 아냐? 다른 아이들도 그 남자의 옆에 서서 낄낄거렸습니다. 트리샤의 눈에서 타는 듯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트리샤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미시간의 시골집으로요. 트리샤는 이제 더욱더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트리샤는 엄마한테 나 목 아파요. 나 배 아파요.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트리샤는 점점 더 공상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고 점점 더 학교 가기가 싫었고 끔찍했고 지긋지긋했어요. 트리샤가 5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학교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키가 크고 멋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모두가 선생님의 줄무늬 저고리와 매끈한 회색 바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늘 그렇듯이 선생님의 아첨꾼들, 스티비 조와 앨리스 마리, 데이비와 마이클 리는 모조리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은 처음부터 누가 예쁜 짓을 하든 말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똑똑하건 누가 최고이건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대단한데? 아주 훌륭해. 넌 내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자 트리샤를 놀리던 아이들조차 앉은 자리에서 몸을 돌려 트리샤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리샤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리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트리샤가 가장 싫어하는 게 책 읽기인데 말입니다. 트리샤는 샬롯의 거미줄 한 페이지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낄낄거리기 시작하자 읽던 글자가 온통 흐릿해졌습니다. 바둑판 무늬 저고리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폴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 완벽해서 지금 트리샤를 흉보고 있는 겁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크게 소리내어서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리지 않았습니다. 에릭만 빼고요. 에릭은 2년 내내 트리샤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트리샤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트리샤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릭은 교실 문 옆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트리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두꺼비! 라고 불렀습니다. 트리샤는 모퉁이만 보면 에릭이 기다리고 서 있을까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트리샤는 완전히 혼자가 된 듯 했습니다. 트리샤가 행복한 시간은 오로지 폴커 선생님 주변에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칠판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 일은 모범생만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트리샤가 잘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샤를 놀리는 아이는 그 누구라도 엄하고 싸늘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에릭은 트리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에릭은 다른 아이들에게 운동장이나 학교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멍청이 혹은 못나니 라고 부르게 시켰습니다. 트리샤는 아이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샤는 쉬는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면 쉬는 시간 동안에는 계단 아래 빈 공간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컴컴한 공간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에릭이 트리샤의 비밀 장소로 따라왔습니다. 에릭이 비웃었습니다. 너 두더지가 되었니? 에릭은 트리샤를 복도로 끌어내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벙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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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룡이 동생 삼순이. 트리샤는 팔 속에 고개를 파묻고 몸을 공처럼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났습니다. 폴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큼성큼 뛰어와 에릭을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돌아와서 트리샤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에릭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거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트리샤, 에릭이 뭘 가지고 놀리던? 모르겠어요. 트리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리샤가 보기에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트리샤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읽은 걸 듣고 기억해 두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폴커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잘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학교 끝나면 남아서 칠판 닦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판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음악도 틀어주고 조그만 샌드위치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게임하자. 내가 글자를 소리내어서 읽을 테니까 넌 되도록 빨리 그 젖은 스펀지로 그 글자를 칠판에 쓰는 거야.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기억. 트리샤는 젖은 스펀지로 기억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팔. 트리샤는 젖은 스펀지로 팔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14.
3, 디귿, 피읍, 키읔. 선생님은 여러 가지 숫자와 글자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샤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판은 온통 물에 젖어서 엉망이었습니다. 트리샤는 칠판에 어떤 숫자도 어떤 글자도 제대로 써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트리샤는 스펀지를 내던지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코 선생님은 트리샤의 팔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엾은 트리샤, 내가 벙어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쓸쓸해하고 두려워하다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트리샤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 넌 이걸 모르고 있구나.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을 놀렸구나. 선생님은 트리샤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건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용기 있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일어나 칠판을 마저 닦았습니다. 트리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넌 읽을 수 있어. 틀림없어. 이제 트리샤는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폴커 선생님과 독서지도 담당 선생님인 플래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선생님은 트리샤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리샤는 모래 위에 원을 몇 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에다 스펀지로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어떤 날은 스크린 위에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자를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나무 블록으로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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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들, 낱말들, 낱말들. 글자와 낱말을 항상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읽게 되었어도 한 문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트리샤는 여전히 자기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읽기 공부를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을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 앞에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트리샤가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 어느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의 마법처럼 머릿속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낱말과 문장들이 그 페이지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천천히 트리샤는 한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읽고 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한 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두 이해했습니다. 트리샤는 폴커 선생님과 플래시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트리샤는 숨도 안 쉬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 앞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찬장으로 기어가서 꿀병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선반에서 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었던 바로 그 책 말입니다. 트리샤는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책 표지에 끼얹고 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꿀은 달콤해. 지식의 맛도 달콤해.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이 책장을 넘기면서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거야. 트리샤는 책도 들고 꿀도 들고 그 모든 것을 들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트리샤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조그만 소녀에게 그해의 남은 나날은 모험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학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소녀가 바로 나, 패트리샤 폴라코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30년 뒤에 폴커 선생님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폴커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들이 하늘을 날던 날. 쉿!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야. 어느 날 축제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뽑았어. 난 하늘을 날 듯이 기뻤지. 한 번도 그런 행운을 얻은 적이 없었거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난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 첫 번째 물고기와 함께 자려고 서둘러 저녁을 먹었거든. 이튿날 아침, 딸랑딸랑 시끄러운 방울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어. 나는 어리둥절한 채 집 밖으로 나왔지. 그런데 이웃집 턱수염 아저씨가 강아지와 함께 둥실둥실 산책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야. 난 아침으로 먹을 빵을 사려고 빵집에 갔어. 오늘은 빵이 없단다. 빵집 아줌마가 나를 보며 말했어. 그리고 우유는? 아줌마는 하늘을 가리켰어. 소방관들은 긴 호스를 들고 하늘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불이 난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어. 붕! 배들이 백고동을 울리며 구름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어부들은 번쩍번쩍 열심히 번개를 낚았어. 따르릉 따르릉! 개구쟁이처럼 도망치는 자전거를 잡으러 집배원 아저씨가 헐레벌떡 뒤쫓아 달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문을 열었는데 나를 보자 갑자기 축음기가 창문으로 훨훨 달아나는 거야. 나는 놀란 나머지 다시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번엔 우리 집이 둥둥 하늘로 떠오르는 거야. 우체통도 덩달아 날아올랐지. 문득 내가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어. 이상한 느낌이 나를 휘감았지. 발끝에서 시작된 간질거림이 점점 올라와 배를 지나 귀까지 도달했어. 그리고 갑자기 둥실, 두둥실, 내가 떠올랐어. 모든 것이 둥실둥실 떠올랐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풍경 위를 날아 별들 사이를 헤엄치듯 자유롭게 누볐어.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날다 보니 슬슬 잠이 왔어. 나는 어느새 쿨쿨 잠이 들었어. 길이 내게 아침 인사를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지. 철썩철썩
출렁이는 푸른 바다에 내 첫 번째 물고기를 놓아주고는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어. 자유롭게 헤엄치는 빨간 물고기. 완벽한 낮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정글에 사는 제규어는 몹시 더웠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우와, 기분 좋은 바람이야. 낮잠 자기 딱 좋겠어. 그 순간 제규어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코아티를 보았어. 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가 이따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낮잠 자기 딱 좋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10분만 있다가 나 좀 깨워줘. 코아티가 약간 겁을 먹고 대답했어. 네, 그러세요. 편안히 주무시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제규어는 코아티의 말이 끝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그러자 코아티가 생각했어. 정말이야. 이렇게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부는데 낮잠을 안 잘 수 없지. 코아티는 옆에 앉아있던 앵무새에게 말했어. 얘,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가 10분 후에 제규어를 깨워줘야 하거든. 제규어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대. 그런데 나도 조금만 자고 싶어. 지금 정말 시원하고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잖아. 그러니까 10분만 있다가 나 좀 깨워줄래? 앵무새가 친절하게 말했어. 응, 물론이지. 편안히 자. 내가 깨워줄게. 코아티는 앵무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세근세근, 세근세근. 그러자 앵무새가 생각했어. 틀린 말이 아니야. 정말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부네. 앵무새는 주변에 누가 없나 찾아보았어. 그런데 나무늘보밖에 없잖아? 너 저기 있잖아. 나는 코아티를 깨워줘야 하고 코아티는 제규어를 깨워줘야 하거든. 제규어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대. 하지만 나도 지금 낮잠을 자고 싶어. 시원하고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정확히 10분만 있다가 나 좀 깨워줄 수 있어? 꾸벅꾸벅 졸던 나무늘보가 대답했어. 그래. 물론이지. 그런데 뭐라고? 앵무새가 다시 말했어. 정확하게 10분만 있다가 나 좀 깨워달라고. 앵무새는 다시 한번 말했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너 절대 잠들면 안 돼. 나무늘보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 10분 걱정 마. 앵무새가 말했어. 정말 고마워. 앵무새는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음냐. 나른. 그런데 바로 그때 나무늘보 역시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10분 후에 깨워달라고 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 음냐, 세근세근, 굴. 가엾은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졸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나무늘보는 앵무새와 약속했는걸. 앵무새는 코아티와, 코아티는 제규어와 약속했잖아. 제규어가 화나면 정말 큰일이고 말이야.
나무늘보는 생각했어. 나는 참아야만 해. 1분, 2분, 3분이 지났어. 나무늘보는 졸음과 싸우기 시작했어. 나무늘보들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거야. 4분, 5분, 6분이 지났어. 산들바람이 나무늘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어.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7분, 8분, 9분이 지났어.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었어. 이제 단 1분이 남았을 때였어. 철퍼덕! 나무늘보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드렁! 드렁! 바로 그때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거대한 바람으로 바뀌어 휘몰아쳤어. 드르렁! 드르르르르르렁!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10분이 된 순간이었지. 앵무새와 코아티, 제규어는 천둥 같은 소리에 눈을 번쩍 떴어. 드르렁, 드르렁. 친구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나무늘보를 쳐다봤어. 나무늘보는 코를 골면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옆에서 방울이는 하품을 한다. 옆에서 방울이가 하품을 할 때 이웃집 미미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이웃집 미미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는 비대단추를 누른다.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가 비대단추를 누를 때 그 이웃집 유미는 바이올린을 켠다. 그 이웃집 유미가 바이올린을 켤 때 이웃마을 남자아이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 이웃마을 남자아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때 그 이웃마을 여자아이는 달걀을 깬다. 그 이웃마을 여자아이가 달걀을 깰 때 이웃나라 남자아이는 자전거를 탄다. 이웃나라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여자아이는 아기를 본다.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여자아이가 아기를 볼 때 그 이웃나라 여자아이는 물을 깃는다. 그 이웃나라 여자아이가 물을 기를 때 그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남자아이는 소를 몬다. 그 이웃나라의 이웃나라 남자아이가 소를 몰 때 그 맞은편 나라 여자아이는 빵을 판다. 그 맞은편 나라 여자아이가 빵을 팔 때 그 맞은편 나라의 산 너머 나라 남자아이는 쓰러져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작은 별을 준 어느 날. 어느 날 밤 나는 나무 밑에서 별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별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별은 우주에서 뚝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딪힌 것 같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또 다른 별들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어요. 나는 별을 꼭 안아주었어요.
나는 별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성껏 돌보았지요. 가장 먼저 몸에 묻은 나뭇잎과 흙을 털어내고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은박지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맛있는 과자도 주었죠. 또 그림책도 읽어주었어요. 별은 그림책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별은 내 옆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새근새근 잠이 든 별의 모습에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별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별은 어두워질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낮에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별은 한 번도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장난감을 갖고 놀지도 않죠. 하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땐 늘 즐거워해요. 별은 다시 반짝임을 되찾았어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나는 밤에 잘 수가 없었어요. 별은 계속 머리 위에서 반짝거렸어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별은 날 향해 밝게 빛났어요. 나는 별이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잠시 뒤, 별은 깊고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나의 작은 별이에요. 모두 짝이 있어요. 햇볕은 쨍쨍, 바람은 따뜻, 하늘은 반짝.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그런데 잠깐!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이스크림 한 개만 짝이 없어요. 하얗고 까만 까치가 둥지를 지어요. 가슴을 한껏 부풀리고 위풍당당 뽐내며 걷고 있죠. 모두 짝과 똑같은 재료를 물었는데 한 마리만 반짝반짝 금으로 된 다른 걸 물었어요. 짝이 없는 한 마리가 보이나요? 비행기들이 멋지고 당당하게 하늘을 날아요. 구름도 거의 없어 날기에 그만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짝이 있어요. 딱 한 대만 빼고요. 드넓은 농장에서 자동차 엔진이 부릉부릉, 바퀴가 빙글뱅글, 연기가 모락모락. 모두 짝이 있어요. 한 대만 빼고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빨간 체리들. 새콤달콤 맛있어 보여요. 배고픈 꿀벌들도 맛보러 왔네요. 신나는 파티가 열렸어요. 체리 하나에 꿀벌 한 마리. 모두 짝이 있어요. 한 송이만 빼고요. 빨간 독버섯이 하얀 물방울 무늬 옷을 입었어요. 빨간 무당벌레가 입은 까만 물방울 무늬 옷도 멋져요. 모두 짝이 있어요. 한 개만 빼고요. 짝이 없는 하나를 어서 찾아보세요. 제잘제잘 종알종알 수다쟁이 새들이 새집을 들락날락거려요.
새 한 마리에 집 한 채. 모두 짝이 있어요. 한 마리만 빼고요. 보이나요? 찾았나요? 나무 꼭대기에 앉은 새들이 살랑대는 바람 맞으며 짹짹 지지배배 노래를 불러요. 나무 한 그루에 새 한 마리. 모두 짝이 있어요. 엉뚱한 손님이 찾아온 한 그루만 빼고요. 인형 가게 선반에 나란히 놓인 사랑스러운 곰인형들. 모두 짝이 있어요. 하나만 빼고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곰인형이 보이나요? 알록달록 나무 블록만 있으면 몇 시간이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새 집도 짓고 높은 건물도 쌓고 탑 하나와 똑같은 탑 또 하나 모두 짝이 있어요. 저기 다른 모양의 탑 하나만 빼고요. 도도하고 멋진 검은 고양이들. 반짝반짝 윤나는 털을 뽐내며 야옹거리고 가르랑거려요. 이렇게 귀엽고 매력적인 고양이 가운데 한 마리만 짝이 없네요. 짝을 잃은 고양이를 찾았나요? 가을이 왔어요. 낙엽은 팔랑팔랑 떨어지고 곤충들은 그 위에서 꼬물꼬물대지요. 낙엽 한 장에 곤충 한 마리. 모두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하나가 보이네요. 찾았나요? 알록달록 연필 한 묶음. 쓰고 그리기 편하게 뾰족뾰족 깎았어요. 빨간 연필, 초록 연필 모두 짝이 있어요. 하나만 빼고요. 짝이 없는 연필을 찾았나요? 줄무늬, 물방울무늬 양말들이 빨랫줄에 나란히 살랑바람이 불어와 신나게 춤을 춰요. 모두 짝이 있는데 하나만 외톨이에요. 짝이 없는 양말은 어디 있을까요? 모두 짝지어 인사하러 왔어요. 똑같은 아이스크림 2개, 똑같은 비행기 2대, 똑같은 검은 고양이 2마리. 짝들을 하나하나 찾았나요? 짝 없는 외톨이도 찾아보세요. 버티의 여행 가방. 버티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파란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았죠.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버티는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버티는 가장 먼저 칫솔을 챙겼어요. 매일 이를 닦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이가 썩지 않고 입에서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거든요. 여행을 할 때도 이는 닦아야지. 라고 버티는 생각했어요. 이제 또 무엇을 챙길까? 버티는 전화기를 여행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매일 엄마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라고 버티는 생각했어요. 이제 또 무엇을 챙길까? 버티는 물뿌리개를 집었어요. 여행을 갈 곳에도 꽃이 있을 테니까요. 나는 정말 똑똑해. 버티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또 무엇을 챙길까? 버티는 부엌에서 프라이팬도 챙겼어요. 그래야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팬케이크가 가장 좋아. 라고 버티는 생각했어요. 이제 또 무엇을 챙길까?
버티는 서랍 위에 있던 여권도 챙겼어요. 여권은 여행 가방에 넣지 않고 우도 주머니에 넣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을 꼭 보여줘야 하거든요. 하마터면 여권을 깜빡할 뻔했네. 라고 버티는 생각했어요. 버티는 주변을 둘러보다 중요한 물건을 빠뜨린 것을 깨달았어요. 버티는 탁자 위에 놓인 선물을 여행 가방 안에 넣었어요. 여행 중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줄 거예요. 이제 무엇을 더 넣을까? 버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참 뒤에 버티는 여행 가방을 닫았어요. 여러분, 버티가 여행 가방 안에 무엇을 더 넣었을까요?